자, 파3 데이터 분석 파트 7장 통계 분석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개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학 개론, 기초 통계 분석, 다별량 분석, 시계열 예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계열 예측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제 파트에서는 통계 분석 파트에 넣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소제목 구분해서 가중치 항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그 통계학 개론, 기초통계 분석, 다별량 분석, 시계열 예측이 있는데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는 다별량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주성분 분석이 있어요. 주성분 분석이 특히 가중치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관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계열 예측, 그 다음 순위의 가중치 항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계열 예측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계속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부분 많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 항목이라고 한다면 통계학 개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확률에 관련된 개념들 또는 확률 분포 또는 가설 검정, 추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초 통계 분석, 우리 앞에서 6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에서 시각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과 일부 교집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7장 통계 분석 파트에는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7장 통계 분석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 모수와 추정량, 즉 용어와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모수가 무엇고 통계량이 무엇이며 추정량과 추정치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분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진 않아요. 출제 빈도는 낮지만 해당되는 이 기본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수라는 건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수라고 하죠. 앞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처럼 자, 앞에 평균 분산, 앞에 모자가 다 빠진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집단의 특성치 모수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현대에서는 모집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모집단 일부를 샘플링 통해서 얻은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량 앞에 표본자가 붙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에 해당되는 통계량 추론이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용어 추정량과 추정치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정량은 해당되는 표본 정보에 입각한 하나의 표본 통계량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X바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관측치를 평균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함수를 우리는 추정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얻어진 개별 추정 값들 우리는 추정치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용어 모수, 통계량, 추정량, 추정치를 이해하는 거 116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7번의 조건부 확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법칙이라고 여러분 그 교재에는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곱셈 법칙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정오표에도 올려 업로드 해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확률이랑 관련된 부분 계산 문제로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이지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 단계별로 학습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정규 강의했을 때 우리 빅분기 필기 시험에서 베이지 정리 관련된 시험 문제가 등장했고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베이지 정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강조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4회, 5회차 바로 베이지 정리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항 우리 교재에도 기출문제가 있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출제 가중치는 낮지만 베이지 정리 여러분 꼭 기출문제 한번 확인 부탁 요청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우리 계산 문제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상의 확률이 다른 사상의 확률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사상이 서로 종속되어 있을 때 적용되는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게 되고 수식으로 쓰게 된다면 해당되는 B 사상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 사상이 발생한 확률이라고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서로 두 사상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해당되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또는 합사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교집
합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는 교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를 딱 보시면 뭐 독서반이 있고 생활경제반이 있습니다. 각각 A사상, B사상이라고 하게 되고 두 개를 다 듣는 사상을 A와 B의 교집합 사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해당되는 문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독서반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30%는 생활경제반을 신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걸 수식으로 이건 조건부 확률이야. 이건 합사상이야. 이건 교집합 사상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 가장 문제 풀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직원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그 두 반 모두에 시청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즉 A와 B의 교집합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에 갖다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각각 A의 확률 또는 A 조건부 B의 확률을 다 표현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교집합의 사상 확률을 구해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는 신청자가 생활경제반 신청자가 독서반에도 신청했을 확률, 즉 B 조건부 A 확률, B 사상이 발생했다는 전자의 A 확률을 구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보기를 통해서 우리 B 사상, 교집합 사상 구할 수가 있고 B번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어도 한 반이라는 것은 합사상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합사상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답안을 풀이해주면 정답 처리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독립사건이 용어로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A사상이 B사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바로 독립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 우리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대표적인 독립사건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독립사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두 사상을 독립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실제 A와 B의 교집합 사상과 A 사상, B 사상을 곱했더니만 같나요? 같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상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곱셈 법칙은 조건부 확률에서 양변의 비를 곱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곱셈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 자, 문제를 보시면 해당되는 제품 20개가 있고 불량품 20개가 있고 양호품 80개가 있어요. 그래서 로트에서 두 개의 제품을 추출하게 될 때 두 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 자, 해당되는 수식에 따라서 자, 곱셈 법칙에 따라서 확률 A와 B의 교집합 사상을 구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산 문제 약간 복잡하죠. 그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등장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건부 확률과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법칙이 만들어지게 되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와 B 두 사상이 서로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을 정의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조건부 확률, 좀 전에 문제풀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각각의 사상 A와 B 사상을 지명하게 되고 자, 어떤 형태의 한글이 조건부 확률인지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몇 가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대표적인 것이 파트3 데이터 분석 파트에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근에는 베이 정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 정리는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언급해드리지 않지만 해당되는 우리 교재의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은 독립사건이에요. 자,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와 B를 독립사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교재에는 배반사건을 지금 우리 요약 포인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배반사건이라는 건 또 뭘까요? 두 사상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공집합일 때 배반사건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배반사건, 독립사건 해당되는 의미 달라요. 그죠? 또한 종속적일 때 조건부 확률, 곱셈 법칙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독립사건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해야 돼요. 즉 A와 B의 교집합의 사상은 A와 B 각각 확률을 곱한 것과 같아야지만 두 사건이 바로 독립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조건부 확률을 표기했을 때 결국에는 B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 A의 확률은 결국 B, A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해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A가 나올 확률은 B에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기호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문제 제가 보기엔 23년도에 반드시 출제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118번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정의입니다. 표본 공간 내에 있는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 변수, 확률 변수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동전 앞면, 뒷면 던져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2분의 1입니다. 이때 앞면을 0, 뒷면을 1이라 이렇게 수치화해 주는 변수, 확률 변수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라 하게 되고 연속 구간의 범위를 갖는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산형 확률 변수를 갖는 확률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대로 연결해서 오답 보기 옳은 출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가중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기대값 구하는 공식을 꼭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나왔던 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대값 구하는 것 중에서 항상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문제를 항상 등장합니다. 저는 한 번쯤은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문제를 출제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출제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꼭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물어보는 거 출제된다는 것도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출제 패턴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각각 확률 변수 확률을 쥐어주는 2차표를 주어지게 되고 간단한 계산 문제 역시 같이 출제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출제 포인트고 해당되는 교재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이해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인데요. 표본공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바로 표본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출제 유형에서 확률 변수와 관련된 정의 문제 23년도에 등장할 가능한 객관형 오답 보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공간상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실험의 결과를 수치화한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해당된 출제 유형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집단의 특성 값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오답 보기 표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119번의 확률 분포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 분포,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 출제 유형 두 가지 유형 구분하는 문제 다음 중 이산형 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해당되는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연속 확률 분포 하나를 집어넣어서 오답 고르는 문제 대표적인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분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 똑같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은 표본 데이터가 한 개이고 이항 분포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경우, 숫자가 많은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 차이점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포화성 분포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특정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 횟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화성 분포가 생각보다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분포라 하기 때문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교재 이론 파트 보시면 여러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 문제 풀어보는지 포화성 분포 사례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것은 F 분포와 카이제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 분포의 용도 또는 카이제 분포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분포에 관련된 부분은 뒷번호에 표본 분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출제 유형 보시면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의 서로 관계예요. 서로 역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당의 사건 횟수의 반면에 포화성 지수 분포는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둘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평균과 분산 값이 서로 역수의 관계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0번의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별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통해서 확률 분포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 다른 용어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용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카이제곱 검정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집단 하나에 관련된 거 이런 카이제곱 검정을 우리는 적합성 검정 또는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완두콩, 강낭콩 있을 때 9대 3대 3대 1이 실제
9대 3대 3대 1인지 표본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바로 적합도 검정 또는 적합성 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카이제곱 검정에서 세 가지 검정 방법이 있는데 각각 검정을 이해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원 카이 검정이라는 건 뭘까요? 집단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검정, 바로 독립성 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질성 검정이에요. 자, 두 집단 이상에서 각 범주의 비율이 서로 동일한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녀별로 흡연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 서로 동질적인지를, 확률분포가 동질적인지를 물어보는 거, 동질성 검정이라고 하게 되죠. 자, 공통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합도, 독립성, 동질성 검정 다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비보수 검정이라는 거 출제 포인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카이제곱 검정에서 세 가지 검정 정의 구분하는 거, 집단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검정하는 것, 또 비모수 검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 121번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심극한 정의에 관련된 개념 문제, 객관형 문제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해당되는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해당되는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표본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이다라는 것도 정의하시는 거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표본 크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심극한 정리로 말미암아서 해당되는 모집단 분포가 어떤 분포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활용한다는 이점,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2번은 중요한 표본 분포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모집단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얻어진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라고 하게 되죠. 자,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할 것은 바로 정규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분포, 그것을 표준화한 것, 즉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든 것, 우리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와 같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게 되면 만들어진 분포, 카이제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해당되는 평균을 우리는 추정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표본 분포, 바로 카이제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분포인데요. T분포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G분포와 T분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분포는 아무래도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분산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르고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는 G분포 대신 T분포를 이용한다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F분포인데요. 바로 두 집단의 카이제곱 분포의 비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포, F분포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 이 값이 1이다 하면 두 분포가 동질하다고 우리는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해당되는 표본 분포의 특징, 용도를 아는 거 출제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번엔 가설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론 파트의 추정과 가설 검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가설 검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최근에 출제됐던 정의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집단 분포를 포함해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진행해서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는 과정, 점추정과 구간 추정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미지의 모수에 대한 주장 또는 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설 검정에 관련된 정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무래도 모집단의 일부를 샘플링을 통해서 모수를 가정 검정하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정의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제1종 오류 알파와 제2종 오류 베타가 존재하게 되고, 1종 오류의 정의, 제2종 오류의 정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위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정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옳은 결정 중에 1-베타가 있어요. 우리 가설 검정할 때 검정, 가설이라는 것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존재하게 되죠.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명제, 과거부터 이루어진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이온 음료의 용량이 있어요. 그거는 해당되는 귀무가설을 대립가설을 설정한다면 그 용량이 만약에 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귀무가설은 그 용량은 200이야. 하고 대립가설은 200이 아니다 라고 설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대립가설은 그에 반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설 검정의 대상은 뭐라고요? 귀무가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무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게 되면 귀무가설은 기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어가 뭐라고요? 귀무가설이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1종 오류, 2종 오류 구분하게 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1-베타 이걸 검정력이라고 하게 되고죠. 거짓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옳은 결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정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1-베타 검정력을 물어보는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알파, 베타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동시에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오류가 큰 치명적인 영향가 있는 알파 오류를 고정하고 가설 검정을 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가설 검정의 순서 물론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이 약간 변화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p-value 유의확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설 검정 유의확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시험과 유사한 다른 빅분기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 패턴 그대로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되는 데이터 검정 시험이라는 거 출제 유형이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 역시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조금 틀어서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무가설,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통해서 얻어내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검정력 다시 한번 강조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관련된 개념 문제 출제하게 되고요. 우리 1종 오류를 고정하는 거죠. 2종 오류 고정한다 하면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고 표본 크기가 일정하다면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거듭 우리 출제 유형이라는 거 다른 시험과 달리 물론 해당되는 검정 시험의 난이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난이도라는 게 출제 경향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똑같죠.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강약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4번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라는 거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값 알파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유의 수준이라고 하게 되죠. 자, 우리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느냐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p-value라고 할 수 있는 유의 확률이라는 건 뭘까요? 주어가 중요하죠. 항상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관측된 확률입니다. 그럼 유의 확률이 극단적으로 작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해당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연비가 1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죠. 난 그게 아닐 거라고 나는 대립가설로 만듭니다. 실제 해당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연비 100대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터무니없이 연비가 나왔어요.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유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러면 귀무가설 연비가 13이라고 한 얘기 맞을까요? 맞지가 않겠죠. 자, 이와 같은 유의 확률의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P 유의 확률 값을 P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값이 0.01이 나왔다는 건 뭘까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맞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관측된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10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귀무가설 채택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물론 채택한다는 용어를 쓰지는 원래는 않지만 당연히 기각해야겠죠. 그죠? 또한 유의수준 0.5라는 건 뭘까요? 자, 동일한 검정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잘못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전체 오류 확률 5% 이하라는 거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관측된 확률 맞는 객관형 보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5번의 신뢰 구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구간 추정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분산에 관련된 추정 또는 모평균에 관련된 신뢰 구간에 관련된 문제 다 등장할 수 있지만 분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출제 경향의 변경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23년도에 100%라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이 125번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점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계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오차 한계를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G값과 표준 오차값 루트 n분의 시그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모평균의 신뢰 구간 공식 반드시 여러분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객관형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즉 해당되는 1.96, 95%의 G값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표본 크기입니다. 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이 값을 주어지게 되고 그 값, 객관형 보기로 알맞은 것 고르는 형태가 출제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론 파트에도 관련된 문제 쉽게 풀어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뢰 구간 해당되는 모평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T검정, 어느 경우에 G검정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개념들은 앞번호에 나와 있는 표본포화의 개념과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표준 편차 또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 또 모표준 편차 또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표본 크기가 충분하다면 우리 G 분포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고 자, 모표준 편차, 모분산을 모르고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우리는 T 분포를 통해서 표본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신뢰 구간을 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 아래에서 보시면 당연히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 95%에서 95% 신뢰 구간보다 길다는 거 올바른 표기를 할 수가 있고 표본 크기가 크면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95% 신뢰도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확률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법의 정확도라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번 중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95% 신뢰도라는 것은 100번 중에 95번은 해당되는 모평균이 그 신뢰 구간에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떤 특정 샘플링을 했을 때 반드시 95%는 그 신뢰 구간에 있다는 표기는 100% 오답보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26번은 집단과 차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집단에 대한 평균의 검정, 단일 표본 T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집단이 한 개죠. 또한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해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거 독립표본 T검정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집단은 하나지만 전후를 비교하는 거 대응표본 T검정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 전후에 체중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로 대표적인 대응표본 T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건 표본에 대한 검정이라 할 수가 있고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변동성에 대한 검정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분산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앞에서 표본 분포 말씀드릴 때 한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그 뭐가 있었다 그랬죠? 카이저 분포가 있었다 그랬죠. 두 집단의 분산을 할 때는요. F 검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자유도 구하는 방법도 역시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127번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층화 추출이 출제됐고 그 다음 가능성 있는 거 계통 추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본 추출을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확률적 표본 추출을 해야지만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다 모두 다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비뽑기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개통 추출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 간격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층화 추출은 뭘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만약에 고등학교 학년이 있다면 1학년별로 랜덤하게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군지 추출이에요. 이건 반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섞어놓고 해당되는 층에서 뽑아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해당되는 지식의 깊이는 낮지만 범위가 넓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특징을 구분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파3 데이터 분석의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층화 추출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통, 그 다음에 군집 순서로 출제가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28번에는 비모수 검정입니다. 아까 범주형 자료 분석, 카이조 검정할 때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겠죠. 자,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아요. 또 자료도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요. 또는 데이터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자, 이럴 경우 비모수 검정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모수 검정과 모수역 검정. 아무래도 비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서열 촉도 또는 범주형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수 검정보다는 검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가능하다면 모수역 검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